안녕하세요. 부자비지의 이경입니다. 오늘은 음식 사업 하시려면 꼭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매장보다 월등히 매출이 높은데도 적자로 문을 닫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점의 비용은 사업자의 마음에 따라서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식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더 복잡해요. 이 제조와 서비스와 판매 이 세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업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에서 어떤 매출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계정들은 일단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재료비, 식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40%, 많아도 이제 45%를 넘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 20% 정도 전후 업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한 15% 정도 선인데 만일에 임대료가 매출액의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점포를 대박 점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 수도 관계비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일반 관리비 기타 비용을 다 합해서 아주 많게는 10%까지 가기도 하지만 보통 한 5% 전후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순수익률로 남는 게 한 뭐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부가세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아주 오래전에는 음식 장사하면 무조건 남는다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에서 한 절반 정도가 남는다, 뭐 30~40% 남기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비용 구조가 낮기 때문에 정말로 매출액에서 한 절반 정도 남는 그런 한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그 시기를 지나서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0%도 못 남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거의 뭐 공산품을 파는 이런 가게보다 더 못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원재료 비율이 좀 유리한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까지 남기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20%대 전후에서 순수익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프라임 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임대료는 지출 항목에서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일단 한번 점포 계약을 할 때 정해지게 되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프라임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변동비이기 때문에 경영자 역량에 따라서 좀 많이 한 5% 내외 또는 심지어는 10%대까지도 이렇게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 매출액에서 한 5% 10%다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투자한 사람 경영자의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 코스트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정말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돈 투자해서 음식 장사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프라임 코스트 관리를 잘하게 되면 이제 그 음식 장사를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프라임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인건비와 원재료 식대, 그죠? 원자재 비용을 합한 비용이 프라임 코스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프라임 코스트를 반드시 완전 정복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외식업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프라임 코스트 중에 인건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보통 그냥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그 1인당 얼마 정도 지출하면 되고 퇴직 적립금이나 뭐 초과 근무 수당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이런 정도에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인건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100만 원 올리는데 상시 인원이 3.5인이 필요한 업종도 있고 어떤 업종은 4인까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정말 봤던 어떤 업종은 100만 원 쳐내는데 2명이 쳐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 한 30평대 정도 매장에서 객단가마다 좀 다를 수가 있지만 100만 원을 하루에 벌기 위해서는 정말 미친 듯이 바빠야 되는데 그걸 2명이 다 소화해내는 그런 경우도 봤다라는 거죠. 샤브샤브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샤브샤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방에서 식재료를 세팅한 다음에 고객의 테이블 위로 갖다 주게 되면 고객이 직접 조리를 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적게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채선당의 샤브보트처럼 이렇게 바 형태로 되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더 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초 현재 최선당의 샤브보트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한 3,800만 원 정도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3,800만 원 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루 12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매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보면 한 3인 정도, 가맹점주 포함해서 한 3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요. 점심때 아르바이트 정도 쓰게 되면 한 3.5인 정도면 이 3,800만 원대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방 설거지 1명, 그 다음에 바 테이블 관리 1명, 그리고 가맹점주 이렇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찬 전문점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는데요. 브랜드마다 그 들어가는 인건비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맹본부에서 공급해주는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서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를 들여도 됩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찢고 볶고 조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조리에 손이 많이 가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깃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종업원이 그 손님 테이블 옆에서 직접 구워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성비 고깃집으로 알려져 있는 조선화로집 같은 경우에는 로켓 주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프바가 설치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그 창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셀프바에서 가져가서 먹게 돼 있고요. 손님이 딱 오면 먼저 테이블에 고기부터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고기를 직접 구워 먹게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고기의 품질, 맛 이런 것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고 인건비를 절약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스시집 같은 경우에는 15평 정도 규모에서 월 1억이 넘는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순수익률은 10%도 채 안 됩니다. 그것은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는 데다가 스시를 만드는 전문 인력들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루 종일 꾸준히 손님이 들어오는 매장과 한꺼번에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에 한꺼번에 손님이 몰리는 매장도 인건 비율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꾸준히 손님이 들어오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일단 많지만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단위 시간당 있어야 되는 적은 인력이 필요한데요. 한꺼번에 손님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을 선택하실 때 이런 어떤 구조를 보고 인건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또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그 손님이 들어오는 시간대별로 들어오는 시간, 또 주방과 또 홀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를 많게는 5%까지도 차이가 나는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 쓰시고 또 가족 노동력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인건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원재료 비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 장사를 10년 동안 했는데 자기 매장의 원가를 모르는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대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음식 장사를 5년 이상 하신 분인데 자기네 음식점의 원가를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매일 익숙한 대로 식재료를 매입하고 또 그냥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과학적인 경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하겠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음식 장사를 했는데도 자기네 원가가 얼마인지를 모르냐.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메뉴별로 원가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뉴는 원가가 40%인데 어떤 메뉴는 원가가 20%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일즈 맥스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날은 원가가 많이 드는 메뉴가 많이 팔리는데 또 어떤 날은 원가가 적게 드는 메뉴가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계략적으로 세일즈 믹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매일매일 다르고 메뉴별로 원가가 다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재고 관리의 애로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우리 매장에 어느 정도의 재고가 남았는지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조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어느 정도 식재료비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전월에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장마다 다르지만 로스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직원들 식사를 해 먹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 식사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손실도 있습니다. 뭐 설렁탕 집인데 고기를 정확하게 30g만 넣어야 되는데 뭐 손이 큰 어떤 주방 직원이 있어서 40g씩 45g씩 이렇게 뭐 계속 넣게 되면 우리가 계산한 대로 이제 원가율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유통기한이 지난다든지 또 식재료가 상한다든지 해서 폐기하거나 버려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요즘은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직원들이 매장에 있는 식재료를 승인받지 않고 반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살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원가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뉴별로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메뉴별로 정교한 레시피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계량적인 조리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 메뉴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별 매출액에 따른 식자재 원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매달 대략적으로 우리 매장의 원가가 얼마가, 매출액이 얼마일 때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자면 재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 원가는 전월 재고 더하기 당월의 입관 매입액을 더해서 거기에다가 월말 재고를 빼게 되면 우리 매장이 이번 달에 어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갔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 원가율을 정해야 됩니다. 메뉴별로 원가가 다르고 또 세일즈 믹스도 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매장은 평균적으로 한 35%대 정도의 원가율을 목표로 한다 했다면 그 원가율이 넘치거나 부족했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원가율을 맞추기 위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ABC 분석을 통해서 메뉴별 판매량과 개별 메뉴의 원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리는 식자재,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남는 식자재가 있잖아요. 이런 남는 식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원가가 높다고 해서 꼭 고객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낮으면서도 고객 만족도가 높은 그런 메뉴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가율은 동일하지만 푸드 스타일링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메뉴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는 맛도 좋고 신선하고 가격도 싼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전 메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원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음식점 운영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꼭 정복해야 될 것, 프라임 코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드린 말씀 꼭 매장에서 실천하셔서 같은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더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 음식점 창업을 생각하거나 음식점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